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신호, 벌써 집값이 요동칩니다. 미국 CPI가 6.5까지 내려오면서 예정대로 2월 5%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정체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사실상 막바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중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모든 규제를 풀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주 연속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집값이 오를 일만 남았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벌써 집값이 요동친다. 이거 보세요. 자, 여기에 아주 모든 게 잘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돈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부동산 지금 비가 막 내리면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이 혼돈의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부 부동산 살리기 모든 걸 걸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사실상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3, 4년 동안 규제를 완화한 걸 그냥 8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지금 오히려 더 심합니다. 미분양까지 매입한다는 발상은 엄청나거든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윤 정부 부동산 일병 구하기, 미분양까지 매입한다. 오죽하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겠어요? 자, 정부가 부동산을 일단 살리기. 왜? 잘못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면에서는 잘못했다가는 경제위기 터진다. 그 건설사 줄도산 난다. 뭐 이런 측면이겠지만 약간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야지 자꾸 건설사를 살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혈세로. 미분양 매입,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공임대 전환,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하답니다. 그런데 LH가 상당히 자금 여력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매입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문제. 과거 자 전국의 미분양이 16만 가구였어요. 이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끼켜야 미분양 잡게 되면 뭐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만 가구인데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물론 너무 빠른 속도로 미분양이 늘어나지만 이 미분양 매입을 한다. 정말 기가 막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기가 막힌 발상이 나왔는데 이건 저는 빵점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도덕적 해이가 생겨가지고 나라가 개판돼요. 두 번째,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이 말 맞아요. 물론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혜택 줘야 돼요. 부양책 줘야 합니다. 그런데 좀 빠르지 않나 보여지네요. 소득 1억 넘어가도 9억까지 대출.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요. DSR을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 바로 꼼수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DSR 규제 폐지. 비아파트 못난이들 보세요. 얘들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빚을 줍니다. 왜? 건설사 편에서 부도 날까봐. 아니 아예 그냥 부도 나게끔 만들어버려야죠. 왜 자꾸 집을 짓고 상가를 짓고 좋지도 않는 걸 자꾸 지으면서 버팁니까? 여기 세 번째 보세요. 규제 완화 부양책 다 풀었어요. 이번에는 강남 용산 제외 해제. 집권 8개월 만에 정말 3, 4년 동안 풀어야 할 걸 다 풀어버렸습니다. 부양책까지 나왔어요.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벌써 활성화시켰고요. 다주택 구제하기 위한 측면이죠. 분양권 전매 허용, 이거 제가 다 예측은 했던 것들인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건설사 구제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미분양 매입, 빚내서 집 사라, 규제 완화 부양책 다 풀었다. 자, 부동산 살리기죠. 이제 규제 완화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집값 폭락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규제 완화의 양날의 검. 왜 양날의 검이라고 했냐면 이 규제 완화 때문에 집값이 불씨가 생겨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요건이 아주 안 좋죠. 두 번째, 오히려 집값이 뛰지를 못할 경우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자꾸 매물은 쏟아질 거 아닙니까? 분양권이라든가 금매가. 그런데 그래도 안 뛰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해버렸어. 매물만 쏟아지고. 매수는 안 하면 더 떨어진다고요. 오히려 폭락. 세 번째, 문제점. 그렇게 되면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미분양까지도 매입하는 정부인데 그냥 도박한 청년들 빚까지 갚아주는 정부인데 과연 다른 건 안 할까요? 그게 걱정됩니다. 자, 집값 반등, 모든 규제 완화, 지역 전매 대출 세제. 지금 사실상
규제지역 강남 빼고는 다 풀었고 전매 제한 거의 다 없애버리고 대출 세제 상당 부분 풀었고 파격적 대책 이건 진짜 파격적이에요. 미분양을 매입한다.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근데 거의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미분양 매입 영끌 매입도 거론된답니다. 영끌로 집 산 사람 것도 지금 매입이 거론되고 있어요. 금리 3월 달에 꼭지 찍는 거 거의 맞아요. 만약에 미국 CPI가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면 또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정점 찍고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정체하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오늘 제목 당장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꼭지 찍은 건 맞아요. 왜? 시중금리가 이제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값 폭락. 자, 집값이 반등한다 이론도 있지만 집값 폭락? 완화를 했는데 그 하락폭이 처음에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계속 떨어져. 그럼 부작용 생기는 거예요. 집값 안 잡히면 오히려 매도자들이 실망해갖고 매물 싸게 내놓고 대폭락.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외부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조금은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럼 대폭락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경제 위기, 경기 침체, 경제 요인으로 볼 때 경제 침체. 그 다음에 물가나 금리는 하락, 안정화될 게 거의 유력하지만 아직은 100%라고 장담 못해요. 불확실적인 면이 좀 남아있죠. 해외 집값은 무조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먼저 뛸 가능성이 없어요. 연계성으로 주요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하락하는데 중국도 계속 지금 규제 완화, 부양책 쓰고 있지만 하락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라고 뭐 뛰겠어요? 왜? 국제정세가 안 좋으니까 중국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을 하락폭을 줄이지를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문제점. 무리한 정책, 미분양을 매입한다, 청년 빚 탕감한다, 소상공인 탕감한다. 이건 다 내가 보기에는 국민 혈세로 무리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국민 혈세 생색내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이게? 국민 혈세로 생색내기, 도덕적 해이. 누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려고 하겠어요. 도박도 갚아주는데. 국민 돈 마음대로. 자, 이상한 정책.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안 먹혀갖고 계속 폭락하게 되면 이제 영끌도 구제하겠다. 뭣도 구제하겠다. 돈은 한계인데 국가 지금 빚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일본장 나겠죠 이제. 우리나라가 기축국가도 아닌데 그러면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 것 같아요. 그게 걱정돼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의 상승 요인, 증가 추세. 지금 상승 요인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벽들이 많죠. 경기 침체라는 벽. 아직은 금리하고 물가가 바로 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의 벽. 해외 집값도 아직 내려가고 있다는 벽. 자, 상승 보자고요. 주간 시세 2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반등해갖고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이 워낙 컸는데 갈고리를 틀고 올라가고 있어요. 2주째. 매매지수도 2주 연속 하락 축소. 거래량 2주 연속 증가했어요.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수가 증가했어요. 다주택자가 털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잡고 있어요. 이 집을. 1주간 한 주간 주식과 가상화폐가 계속 거의 매일 지금 뛰고 있고 오늘도 뛰고 있죠. 이게 어떤 신호일까? 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미국 CPI 나왔죠. 어제 CPI가 6.5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금리도 주가도 뛰었고 금리 꼭지 신호. 꼭지 신호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는 대출을 파격적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쉽게 말하면 DSR의 꼼수예요. 꼼수. 빨리 빚내서 집 사라 이거예요. 정부 과잉 규제 완화, 너무 좀 지나친 규제 완화 부양책 이런 것들 8가지 요인으로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게 하락폭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 요인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집값이 뛴다는 30%입니다. 자, 이제 그것도 하반기에 뛰겠죠. 뛴다도. 하락.
전세가 20년 최저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보세요. 갭 투자하기가 힘들어져요. 집을 잡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갭 투자하는데 전세가 20년 최저, 이 말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매매가도 떨어졌지만 전세가가 더 떨어지는 바람에 갭 차이가 많이 나. 지금은 갭 투자가 힘들고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지를 못해요. 두 번째, 주택 구입 부담지수 최고치. 집값이 조금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금리가 워낙 그동안에 많이 뛰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지수는 최고야, 역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을 사는 그 부담이 최고라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시기야. 돈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세 번째, 경매 물건, 낙찰가, 낙찰률. 경매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 집값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미분양이 어찌됐거나 6만 건까지 갑자기 이만해서 증가했어요. 저번에 10만 건 초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죠. 오죽하면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설문. 올해 구입 90% 집 사지 않는다. 자, 설문조사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90%가 안 사겠대요, 올해. 10%만 사겠답니다. 해외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집값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데 올라갈 리가 없어요. 일곱 번째, 세계 국내 경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경기 침체, 장기간 침체. 마지막으로 집주인 매물 큰 폭으로 증가. 근데 매물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은 조금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자, 올해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무려 70%에 이른다. 자, 10년 전과 꼭 닮은 상황. 집값 3, 4년 하락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닮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 네모 박스 보세요. 텔레비전 같이 생겼는데 여기 네모 박스 보세요. 자,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이만큼. 또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죠. 이만큼. 너무 쌍둥이지 않나요? 너무 쌍둥이에요. 근데 이때 떨어졌을 때 보면 먼저 회복기, 호황기, 꼭지가 후특이죠. 그리고 마지막 바닥이 불황기. 역시 회복기, 호황기, 자, 후특기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죠. 이제 불황기로 내려오겠죠. 이게 같이 이어지는데 자,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하락 쪽 보세요. 이때 왜 이렇게 5년 동안 빠졌느냐면 미국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5년 2기 신도시 매물 폭탄. 위기와 매물이 합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내내 그 2기 신도시 분양하는 바람에 소화를 못한 거예요. 사실상 경기도는 10년간 안 뛰었어요. 집값이 10년간. 이 물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보자고요. 올라왔네요. 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뛰었어요. 자, 내려왔어요. 자, 엄청나게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위기, 3기 신도시 역시 위기와 폭탄이, 물량 폭탄이 부딪혔네요. 그러면 장기 폭락이 거의 유력하잖아요. 얘도 꼭 5년이 아닐지라도 3, 4년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아마 올해는 무조건 빠지고 빨라야 내년 하반기. 자, 이제 서울 집값 폭등 결국 모두 토해낸다. 이걸 팩트입니다. 2013년에 3.5억 했던 서울 집값이 15년에 5억, 17년에 7억, 19년에 9억, 13억까지 올라왔네요. 아유, 엄청나죠. 이게 평균 시세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집값 폭등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반토막이 한 6억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2017, 18년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이미 2020년은 서울 같은 경우는 붕괴됐어요. 19년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서울은. 경기도나 인천은 워낙 20년 이후에 뛰었기 때문에 아직 20년 수준까지 바닥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서울은 20년이 붕괴됐어요. 자, 그런데 얘가 떨어질 때 보세요. 떨어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3억 꼭지에서 자, 작년에 꼭지 찍었고 22년 올해 현재 10억까지 내려왔어요. 아니 10억에도 안 팔려요. 그러면 이제 올해 23년 8억까지는 기본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반토막인 7억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23년과 24년 사이에 아마 6.5억이 딱 반절이죠.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올 연말 내년 초가 반토막이다 이거죠. 만약에 더 떨어진다 계속 25년까지 이건 뭐 60% 70% 떨어질 수도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번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부활은 이것도 막 너무 서둘러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서민들 집을 잡아먹는 게 바로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특히 아파트.
집을 왜 짓습니까? 집이 모자란다고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꿎은 그린벨트 다 없어가지고 경기도에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져요? 지방에도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져요? 건설사 살리려고? 이건 지금 여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온갖 정말 집값도 못 잡고 문제 많았잖아요. 저는 싸잡아서 비난하는 겁니다. 저는 중도예요. 자,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왜 임대주택 사업은 해? 한 사람이 100개씩 1000개씩 집 잡으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설사 살리면서 구조조정해야지. 집은 계속 짓고 남아 돌아가는데 뭔 짓이에요 이게? 아니, 애꿎은 그린벨트 풀어가면서 좀 머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여든 야든.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예전에 임대주택 사업자 이제 부활했을 때, 이거 지금 부활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강남이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강남 압구정 10억 투자했습니다. 한양 5차 33평. 2013년에 6월 달에 10억 했었어요. 전세가 3억 6천. 뭐 투자 금액은 한 6억 4천에 할 수도 있고 실거주했으면 10억이에요. 아무튼 10억이 한 개 잡았다. 얘가 얼마까지 뛰었냐? 10억짜리가. 자, 지금 조금 빠져갖고 매매가 31억. 수익금이 무려 21억이네요. 어휴, 40억까지 갔었어요 거의. 총 수입은 21억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 보면 깜짝 놀라요. 10억 가지고 압구정을 안 잡고 임대주택 사업을 한 사람들 많아요. 특히 부자들. 자, 분당구 구미동에 3천만 원 갖고 갭 투자. 까치마을 대우 21평이라 아예 찍어 드릴게요. 2013년 9월 달에 매매가 2.4억이었어요. 전세가 2.1억. 얘는 3천만 원이면 잡네요. 3천만 원에 무려 몇 개를 임대주택 사업을 내갖고, 자, 10억이면 몇 개 잡아요? 33개 잡네요. 얘 압구정 하나 잡을 돈이면 33개. 3천 곱하기 33개. 10억 맞죠? 얼마 뛴 줄 아세요? 하나당 6.6억 줬어요. 6.6억 곱하기 33 하니까 이거 세금도 안 냈어요. 이때 10년짜리 217.8억을 벌어들였어요. 이게 기업이지 개인입니까? 10억 갖고 217억.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를 잡아도, 서울 어디를 잡아도 150억 이상 벌었어요. 다. 그런데 사실상 강남은 많이 뛰긴 했지만 거의 얘가 10배 뛴 거 맞죠? 이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궁해도. 이걸 좀 분석이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벼락거지보다 영끌거지가 훨씬 위험하다. 아, 지금 막 집값이 올라가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뭐 아무튼 조심하자 이거죠. 벼락거지. 자, 바닥 매도 무주택자 잘 들으세요. 바닥에 매도한 사람 무주택자. 외곽 입지 부동산, 막연한 재개발,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 상가 지주택 잡은 사람들, 국민 또는 영구임대, 여기에 계속 사는 사람들, 민간임대, 이런 사람들은 벼락거지나 다름없어요. 집이 있어도 벼락거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본금 직접 손해는 없어요. 그래도 보통은 본전치긴 해요. 아파트 폭등, 상대적 박탈감, 바닥장, 내 집 마련 투자가치 하여튼 최고. 바닥장에서 잡아야죠. 근데 영끌거지는 다릅니다. 꼭지에 매입, 영끌, 무리한 갭투자, 아파트가 아닌 걸 잡았거나 다주택자, 법인들, 고분양 매입한 사람들, 미분양 매입한 사람들은 자본금에 직접 손해를 봐요.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손해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이고 이 사람들은 직접 손해보는 거예요. 아파트 폭락, 이 벼락거지보다 영끌거지가 훨씬 심각합니다. 바닥장에 손해보고 갈아타기로 어떤 식으로든지 회복을 해야 하는데 팔려야 말이죠. 자, 속보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뜬 거예요. 3.50이 됐습니다. 금리가. 자, 미국 아마 이제 또 2월 달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한 5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리면 5.5. 이게 5가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 상단. 보세요. 이제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러니까 지금 주가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데 좀 주시하라는 이유는 이러다가 3천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저는 또 다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은 가지세요. 자, 여기 미국 12월 CPI 6.5 상승, 6개월째 둔화. 여기 보세요. 오, 9.1까지 갔던 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어젯밤에 나온 지표입니다. 이러니 이제 금리가 거의 제가 3월 달이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벌써 그 코스로 가고 있네요. 여기 보면 부동산 지표 상승 추세 근거 자료. 아유, 지금 여기 집값 다주택자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또 올라가고 있어요. 16.26으로. 정부가 다주택 구제책을 쓰니까.
자,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이게 보세요. 여기 계속 지금 아예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2주 동안 뛴 거 보세요. 이게 0이야. 아직 회복한 건 아니에요. 하락폭이 조금 줄었어요. 이게 이렇게 가면 0을 돌파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죠. 다만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이 횡보. 자, 이제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 이것도 약간 지금 뛰고 있죠.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지수. 자, 다 마이너스는 마찬가지지만 저번 주보다는 다 이렇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하락폭이 줄었죠. 그런데 이번 이걸 보세요. 자, 위에 것이 매매가, 밑에 것이 전세가인데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좁혀지지 않고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2159로 오히려 역사상 최대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갭 투자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매 보세요. 경매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낙찰가율, 낙찰률이 20%가 뭡니까? 거의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 이거 부담지수가 진짜 중요해요. 파란 게 부담지수예요. 이 주황색은 집값 좀 갈고리로 떨어진 모양이 나왔죠. 근데 부담지수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금리가 꼭지라서 종합적으로 집값은 내려왔어도 금리가 너무 뛰어가지고 집을 잡는데 부담이 되는 거야. 즉 금리가 확실하게 더 내려가야 잡을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올해 하락한다가 무려 80%, 올라간다 7%밖에 안 돼요. 지금 아예 그냥 요동치고 있네요. 이 부동산이. 올해 중으로 물가와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아 집값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오를 것이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2, 3년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